자, 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순우 기자입니다. 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퇴근길을 채워드릴 텐데 요즘에 지금 그 의대 증원 문제가 예. 심상치가 않은 상태죠. 이제 의대 증원 문제는 한 번은 갈등을 빚을 거라고들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좀 강대강의 그 격돌이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장면을 우리가 2020년을 떠올려 보면 네. 결국은 의대 증원 문제는 그 의사들이 반발을 하면서 이제 정부가 물러나면서 마무리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정부 분위기가 좀 너무 세죠. 그래서 좀 그 관련한 얘기를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수도권 대형 병원들인 빅5, 뭐 서울대, 세브란스, 삼성서울, 서울아산, 서울성모병원의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에 반발하면서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를 한 결과 19일까지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당시에도 2020년 당시에도 전공의의 그 80% 이상이 의료 현장을 이탈하면서 정부가 물러서게 됐었는데요. 그 전공의는 다들 아시다시피 레지던트, 인턴 같이 이제 그 은행 병원의 당직 수련의죠. 예, 응급 당직을 맡고 있는 분들이라 이분들이 병원에서 인탈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좀 환자들의 불편을 크게 겪게 될 겁니다. 근데 전체 전공의 중에 5대 병원의 전공의 비중은 37%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먼저 움직이게 되면은 나머지 전공의들도 집단 사직에 동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광대학교 병원에서 네. 전날 22개과 전공이 126명이 전원 사직서를 냈다. 이들은 다음 달 15일까지 수련하고 16일부터 사직을 하겠다라고 좀 의사를 밝힌 상황이어서 이제는 조금 분위기가 좀 험악해지는 그러네요. 그런 모양새입니다. 이제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는 의대 정원 문제는 돌이킬 수가 없다. 그리고서 의사 면허를 박탈하는 방안까지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대통령실에서도 의대 정원 문제는 돌이킬 수 없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각 병원에는 집단으로 사직서를 낼 경우에는 수리하지 마라. 네. 라는 명령이 내려왔고 그 의사협회 같은 단체에는 집단행동이나 집단행동을 교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이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럼 집단행동이 아니라 뭐 우리 각각 하면 되잖아. 네.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네. 나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병원을 그만두는 것도 집단행동으로 간주하고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업무 개시 명령이 제대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전국 수련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 휴대전화 번호는 정부에서 좀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명령을 내렸는데 증거가 있어야죠. 명령을 못 받으면 저 못 받았는데요. 못 받았는데요 할 수 이러면 안 있으니까 이거를 즉각적으로 개인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그 전화번호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집단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는데 여기에 불응을 하게 되면 면허를 박탈한다라는 방침이고 업무 개시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자격 정지와 3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2020년에도 그 업무 개시 명령을 했었어요. 근데 여기에를 어겼던 전공이 10명이 고발이 됐었는데 네. 이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것을 유보한다라는 조건으로 일종의 업무 복귀를 시키면서 네. 거기에 대한 합의사항으로 고발을 취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대생들 사이에서도 동맹 휴학 참여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어떻게 될지. 근데 지금 여론조사는 여전히 응답자의 거의 89.3%니까 90% 가까이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라는 게 국민 여론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근데 이게 갈등 없이 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을까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좀 진지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약간 좀 한 발 떨어져서 생각해 보면은 네. 그 이번 정부 솔직히 좀 무섭잖아요. 그걸 입으로 말씀하셨네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우리가 아무리 뉴스 시간이지만 네. 조금 솔직하게 그 분위기를 전달을 해드리려고. 그렇죠. 분위기 어차피 시청자분들 다 알고 아시는데. 계실 거고. 그래서 지금 전공의들이 동참을 하고 그때는 이제 전공의뿐만 아니라 그 현역 의사들도 막 네. 동참을 했었잖아요. 병원 네. 문 닫고 뭐 그런 식으로 그랬죠. 했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도 이어질지 그리고 이제 분위기는
지난 정부보다 이번 정부가 좀 더 강하다. 무섭다. 무섭다. 근데 강하다라는 거는 이제 권한의 문제니까. 예. 근데 무섭다는 건 좀 감정적인 표현이라 감정적인 부분. 뭐 주식 방송은 아니지만 이게 경제적으로도 영향을 많이 미칠 만한 요소여서 좀 네. 첫 번째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뉴스 보도록 하죠. 다음 뉴스는 좀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보시죠. 자, 제목부터 보겠습니다. 부영이 쏘아 올린 큰 공, 작은 공이 아닙니다. 이거는 자, 기업 출산 장려금 세제 혜택을 정부에서 3월 초에 발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내용은 얼추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최근 부영그룹이 이제 2021년 이후에 출산을 한 직원 70명에게 각각 1억 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좀 그 고민이 됐던 부분이 상당히 큰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럼 이 1억 원을 상여금 쪽에 근로소득으로 줄 거냐. 근데 그렇게 하자니 직원들이 세금을 너무 많이 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근데 세금이 꽤 되더라고요. 35% 이상으로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1억 그러니까 받으면 3,500만 원 세금 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증여세로 한번 줘볼까? 라는 고민을 했던 거죠. 화면 함께 보시면은 이게 증여세로 주게 되면 1,000만 원만 내고 나머지 9천만 원을 직원들이 가져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 증여세 산출세액 세율표인데요. 그러니까 1억 원까지는 10% 세금만 내면 되고 뭐 5억 원까지 되면은 1,000만 원을 공제해서 4,900만 원에 대해서 20%까지 세금을 또 내야 되고 이렇게 늘어나긴 하는데 어쨌든 1억 원까지는 딱 10%만 내고 9천만 원을 받아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야 좋다. 그럼 증여세로 주자. 증여로 주자라고 하는데 사실 그건 기업 입장이고 예. 국가와 그리고 세법에서 이걸 인정을 안 해주면 그러면 왜 근로소득을 증여로 줬습니까? 라고 이제 나중에 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회사가 직원한테 주는 건데 네. 임금이 아니라 증여다.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긴 하죠. 그러니까 이게 정책, 그러니까 세법 정책과 함께 움직여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기업이 자발적으로 출산 장려금을 지급할 때에는 그럼 세제 지원 방안을 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발표하겠다라고 한 것이 바로 이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떤 식으로 될 것으로 보이냐면요. 지금 이번 개편 방안에는 지금까지는 직원에게 주는 출산 보육 수당이 월 20만 원까지만 비과세거든요. 그래서 이 월 20만 원인 비과세 한도를 대폭 상향하거나 뭐 1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200만 원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100만 원, 200만 원 가지고도 1억은 커버가 안 되잖아요. 커버는 안 되죠. 예. 아니면 손금 인정 기준을 완화하는 방법. 쉽게 말해서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하는 방법. 이것까지도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 포함될지는 이제 3월이 되면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텐데 좋습니다. 상당히 좋고 또 이제 출산 장려를 하기 위한 기업들의 움직임이 훨씬 더 가벼워질 수 있는 거잖아요. 좋긴 좋은데 약간 아쉬운 점은 이번 사례를 보면서 기업이 나서자 이제 정책이 변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인 거잖아요. 다만 출산율이 위기 수준이라고 이제 정부에서도 수차례 강조를 했다면 사실 정부가 먼저 나서서 기업들을 이런 방식으로 유도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조금의 아쉬움이 뒤돌아서서 생각해 보니까 좀 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반대입니다. 반대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미리 예상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거 예상을 하기는 그쵸. 좀 어려운데 네네.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규정상 안 되니까 너 안 돼. 라는 게 그 이른바 정부의 복지부동 자세잖아요. 네. 야 법규가 이렇게 되는데 왜 네 맘대로 그렇게 안 돼? 그리고 이거 내가 만약에 맘대로 했다가 뭐 감사원에서 감사 지적받아서 지적받으면 징계 먹으면 어떡해? 그러니까요. 이거 안 돼. 네.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흔히 아는 공무원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워낙 시대적으로 중요한 이슈고 좀 필요한 일이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럴 때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거는 네. 정말 어떻게 하면 이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처리해 줄 수 있을까? 그렇죠. 그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네. 근데 공무원들이 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또 은근히 잘 찾아냅니다. 네. 뭐 규정을 어떻게 해석을 하든 뭐 유권 해석을 달리하든 아니면 뭘 개정하든 해가지고 하는 거라 좀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좀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라는 쪽에서 비판을 하기보다는 빨리 해라. 제가 비판한 건 아닙니다. 엄청 세게 비판했잖아요. 미리미리 준비해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기획재정부 말이야. 자, 다음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일본의 AI 유니콘으로부터 삼성전자가 이나노 파운드리의 주문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기사들이 굉장히 좀 호의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차세대 게이트 올라운드 그 기법을 하다 보니까 이나노에서 뭐
주문이 들어온 거 아니냐라는 얘기인데 일본의 프로퍼드 네트워크스로부터 2나노미터의 AI 가속기를 수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프리퍼드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2014년에 설립된 AI 딥러닝 개발 스타트업인데요. 이게 사이즈가 꽤 돼요. 꽤 작은 듣보잡은 아닙니다. 네. 거기에 뭐 도요타라든지 뭐 NTT, 화학 같은 회사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여서 꽤 괜찮은 회사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나노 공정 같은 경우는 아직 TSMC도 다 가지 못했던 영역이기 때문에 뭔가 좀 사실상 올해부터 이나노 경쟁을 하게 되는데 삼성전자가 치고 나간 거 아니냐라는 호의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취재원들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 좀 시니컬해요. 그래요? 네. 아예 뭐 3나노도 지금 수율을 못 내 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2나노를 그리고 이제 그것도 이제 빅테크 주문량이 많은 파운드리에서 유의미한 숫자로 나온 회사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거는 사실 그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뭐 돈을 벌기 위해서 한다라기보다는 이나노 공정을 뭐 테스트하는 정도? 안 되면 볼 수 없고. 네. 근데 그쪽에서도 주문을 넣을 때, 야, 이나노 반도체를 만들어가지고 내가 막 엄청나게 팔 거야. 라는 것보다 한번 해볼까? 뭐 요런 정도 뉘앙스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서 그 게이트 올라운드 관련한 얘기를 조금 더 드리면은 이게 TSMC 같은 경우는 3나노로 넘어가면서 게이트 올라운드로 가지 않고 핀팻 기존에 있던 구조를 그대로 가져갔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3나노 밑으로 첨단 반도체로 가게 되면 핀팻이 좀 그 작동을 안 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 네. 여기서 삼성전자는 뭔가 신기술로 치고 나간 거고 TSMC는 기존에 있는 기술을 조금 더 가공해서 간 거고 네. 그 상황에서 삼성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답답하긴 합니다. 아. 근데 어쨌든 이 부분에서 이나노 수주권을 그렇게까지 우리가 설레발을 칠 필요는 없는 것 같다라는 게 제가 이 뉴스를 보고서 취재원들에게 물어봤을 때 나왔던 결과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뉴스를 보다 보면은 이거 우리가 좀 눈길을 끄는 키워드 때문에 예. 좀 더 실상보다 큰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예, 예. 네. 자, 그래서 이나노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좀 약간 삼성전자 쪽에서도 여기를 좀 부추기는 게 측면이 좀 있는데 그럼요. 그 경계원 삼성전자 사장이 예전에 강의를 할 때 이나노부터는 업계 1위도 GAA를 도입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게이트 이제 올라운드? 게이트 네. 올라운드. 그러니까 TSMC 핀팻으로 뭐 더 해봐야 네. 이나노 가면 어차피 게이트 올라운드 해야 되고 그러면 이 게이트 올라운드를 먼저 간 삼성전자는 수율 때문에 고생을 좀 하고 있지만 네. 우리는 이걸 먼저 해봤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 실제로 양산을 하는 건 우리가 좀 유리할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5년 내에 TSMC를 따라잡을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나노에서 주문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진짜 뭐가 있나? 라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 건데 우리는 조금 더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일본 증시뿐만 아니라 일본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정말 폭발적입니다. 뭐 증시는 34년의 최고치를 찍고 있고 그리고 뭐 거의 사상 최고치까지 향하고 있는 상태인데 참 저는 이걸 보면서 아이러니하다고 느껴졌던 게 지금 도요타가 그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을 뛰어넘어서 아시아 2위 시가총액을 기록한 기업으로 등극을 하게 됐거든요. 예. 아시아 1위는 누가 뭐래도 이제 TSMC가 1위 기업인데 그 지금 보면은 도요타의 경우에는 최근에 문제가 됐었던 게 이 조작 스캔들이 있었잖아요. 토요타 계열사들이 차량 안전성 그리고 엔진 성능을 부풀리기 위해서 인증 조작을 저지른 사건 아니었습니까?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끊임없이 상승하고 있고 과거 우리가 폭스바겐의 디젤 게이트 터졌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거 거의 나락으로 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 예. 근데 왜 여기는 조작 게이트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냐? 일단 여기 이유에 대해선 슈퍼 엔저와 하이브리드에 대한 선호가 작용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실제로 토요타는 지난해 전 세계 신차 판매량 1,100만 대를 넘겨서 4년 연속 신차 판매 1위를 이어갔고요. 그리고 토요타는 그 2023년 회계년도 연결 기준 전망치가 작년보다 그 전년도보다 84% 증가한 4조 5천억 엔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가 일단 잘 팔렸는데 슈퍼 엔저 때문에 가성비까지 더 좋아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실적이 좋아지게 된 거고 실제로 이 달러 엔 환율은 이날도 150엔 수준으로 엔화 가치는 또 하락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적이 받쳐주고 있는 거고 실적 받쳐주다 보니까 주가는 올라가고 있는 거고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화면 함께 보여주시면
어제 일본의 GDP 성장률 발표됐는데 두 개 분기 연속 역성장했습니다. 아. 전 분기에는 3.3% 역성장, 지난 분기에는 0.4% 역성장. 두 개 분기 역성장을 하면 우리는 기술적으로 침체에 진입했다고 평가를 하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결국은 슈퍼 엔저의 영향이라면 아마 이런 상태는 좀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그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이 지연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달러가 쉽게 약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엔화 가치가 단기간에 오르기는 어려울 것이고요. 또 경제가 역성장을 했으니까 일본 중앙은행 입장에서도 통화 완화 정책을 지금 당장 긴축으로 급격하게 변화시키기는 좀 어려울 거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이것 역시 엔화 약세를 유도하는 역할을 하게 될 테니까 지금 초엔저 때문에, 그러니까 슈퍼 엔저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당분간 그 일본 증시가 뭐 이런 엔저의 수혜를 받는 상황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도 올해는 달릴 겁니다. 그렇겠죠. 예, 그 자동차는 이제 상대적으로 작년보다는 조금 둔화가 될 거고, 네. 그러면 다시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아시아 2위 다시 차지할 날이 곧 오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고용 통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38만 명 늘면서 두 달 연속 증가폭을 키웠고요. 증가폭은 10개월 만에 최대 수준입니다. 고용 취업자 수는 2,774만 3천 명으로 1년 전보다 38만 명이 늘었습니다. 전달에 이어서 두 달 연속 증가폭이 확대가 됐고, 근데 이게 고용 통계 요새 보다 보면은 예전에 고용 통계를 보게 되면은 몇 가지 포인트가 있었는데 네. 고용이 잘 되는구나라는 거는 경기가 좋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 GDP 1.4% 그렇죠. 성장인데 네. 고용은 왜 이렇게 역대급으로 나오고 있지? 38만 명이 증가했다고요? 예, 예. 이야. 그리고 여기서 뭐 고용률이나 이런 거 보면은 고용률 기준으로 보면은 0.9%포인트 오른 68.7%인데 그러면 89년 통계 작성 시작 이후에 최고로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면 주변에 진짜 실업자가 하나 없는 네. 그 태평성대 같은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고용만 보면 호황기네요. 예, 그런 느낌이 좀 잘 안 들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연령대하고 이제 업종별로 좀 보게 되는데 연령대는 이제 많이들 아실 겁니다. 60세 이상에서 38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1년 전보다 38만 명이 늘었는데 35만 명이 60대 이상에서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령층 60대 이사를 제외하고 20대, 30대, 40대, 50대를 더하면 3만 명. 60대는 35만 명. 35만 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야 이거 그 20대하고 40대 취업자 수는 오히려 4만 7천 명, 4만 2천 명 감소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이 보실까요? 고용노동부 통계인데 이게 청년 쪽에서 8.5만 명 감소, 전년비죠 저게. 8.5 감소하고 인구도 21.8만 감소하고 고용률 증감도 0.2%포인트. 이게 숫자가 좀 이상해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거랑 좀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를 저도 이코노미스트라고 좀 얘기를 해봤을 때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그 60대 이상에서 일자리를 구하시는 분들은 잡의 퀄리티에 대한 그 허들이 조금 낮지 않냐. 네, 네. 그러니까 그 업종별로 보더라도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거의 10만 4천 명이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고용을 굉장히 빨리빨리 합니다. 네. 근데 청년들 같은 경우는 이게 한번 잘못 시작하게 되면 평생 꼬일 수가 있다라는 게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한 번 선택할 때 굉장히 조심해서 선택을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고용 통계를 보게 되면은 지금 경기가 좋구나, 주변 사람들이 일자리가 많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네. 지금은 그 고용 통계를 단순하게 해석하기에는 뭔가 좀 질적인 변화까지 함께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그런 통계였습니다. 근데 이것만 보면은 그러면 60세 이상의 엄마들은 뭐 돌봄이나 아니면 어르신 모시는 뭐 간병하고 이렇게 돈을 버는데 그 아버지는 택시 운전하고. 그렇죠. 근데 네, 네, 아이들 20대 자녀들은 아직 취직을 안 했고 이거네요. 예. 뭐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20대 그러니까 팬팬 노는 거냐? 그건 아니. 그렇게 해석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고용 통계 관련한 부분들은 좀 질적인 변화에 대해서 조금 더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라는 말씀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권태형님 60대까지 기다려야 하나? 왜요? 그래야 고용률이 올라가니까. 그 전에 취업하시죠. 그렇죠, 예. 그렇죠. 자, 다음 뉴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그냥 정보성으로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전해드립니다.
있습니다. 자, 이달 말 원래 종료될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2개월 추가로 연장되기로 했습니다. 2개월이면 이제 몇 월이죠? 4월 되죠. 예, 예. 4월. 왜 4월일까? 자, 굳이 빚과 볼 필요는 없습니다. 또 본인이 빚과놓고 아니야. 4월 총선 얘기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굳이 빚과 볼 필요는 없다고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예. 지금 그 국제유가 변동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을 지금 당장 무시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물론 한편에서는 지금 세수가 많이 그 펑크가 나 있는 상태잖아요. 많이 안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류세 인하폭을 축소하는 방안이 고려되기도 했었거든요. 하지만 국제유가 요즘에 보시면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두바이유는 80달러대로 다시 한번 올라오고 그다음에 WTI도 거의 76, 77달러대까지 다시 올라왔고요.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도 보면은 1,600원을 다시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에너지 가격이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유류세 인하를 2개월 정도 다시 연장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국제 유가와 국내 유가가 다시 상승세로 전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는 게 불가피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게 그 맥락을 살펴보면 원래는 지난해 하반기에 유류세를 역대 최대폭인 37%까지 인하해줬었거든요. 하지만 그 인하율을 지난 1월 1일부터 25%로 약간 낮췄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름값이 좀 덜 내렸네 이런 느낌을 아마 받으셨을 텐데 그게 그 이유고요. 그 후 지금까지 8차례에 걸쳐서 종료 시한을 연장해 왔고요. 경유와 LPG 부탄에 대해서는 사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좀 상업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 많고 또 자영업자분들이 사용하시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서 37%의 인하율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당 615원인데 그러면은 이걸 봤을 때 연비가 리터당 10km인 차량으로 하루 40km를 주행할 경우 월 주유비가 25,000원 가량 줄어드는 효과를 여러분들께서는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기름값 바로 많이 오르진 않을 거다라는 그렇죠. 얘기니까 네. 뭐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뉴스는 태형건설에 4천억 원의 신규 자금을 지원한다. SBS, TY홀딩스 지분을 담보로 한다라는 얘기인데 사실 이게 한때 태형건설 이슈가 굉장히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았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아무도 별로 관심들은 없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뉴스가 왜 갑자기 4천억 원을 지원을 하는 거냐? 라는 것에 대해서 좀 해설을 좀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이게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은 워크아웃을 하기로 하게 되면은 네. 그 이후에 3개월 동안 이 자산 실사를 합니다. 여기 멀쩡하게 자산이 있는지를 3개월 동안 실사를 하게 되는데 네. 그러면 그 3개월 동안 필요한 돈이 있잖아요. 그 회사를 운영해야 되면은 임금도 줘야 되고 협력업체들 대금도 줘야 되고 3개월 동안 돈이 필요한데 그 3개월 동안 필요한 자금은 은행에서 대줄 수가 없습니다. 빌려줄지 말지는 실사를 해봐야 아는데 네, 그렇죠. 실사를 안 해본 상황에서 돈을 낼 수는 없잖아요. 지원을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태형건설을 향해서 은행에서 했던 얘기가 3개월 동안 쓸 돈은 니네가 좀 만들어 갖고 와. 그래가지고 그때 뭐 태형인더스트리 매각 자금이나 뭐 블루원 골프장 매각 이런 것들의 4대 조건을 제시를 한 거예요. 이때 네. 쓸 돈 마련하려고. 근데 그 돈을 그 TY홀딩스 자기 빚감대 갖다 빼돌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 난리가 났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왜 갑자기 실사도 안 끝났는데 4천억을 왜 지원하는 거냐? 그게 운영 자금은 계속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뭐 블루원 골프장을 매각을 한다라고 네. 해서 그 돈을 쓸라 그랬는데 바로 안 팔린다는 거죠. 골프장이요? 예, 그런 네. 게 바로 안 팔리니까 현금화가 바로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팔아서 갚긴 갚을 건데 그걸 기준으로 해서 실사를 하기로 했고 네. 그러니까 일단 돈을 빌려줄 테니 담보 잡고 빌려줄 테니. 그러니까 그 돈 어차피 들어올 거니까 네네네. 그거를 빌려줄 테니 그럼 빌려준 돈도 혹시라도 잘못되면 뛸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SBS하고 TY홀딩스 지분을 담보로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신규 자금은 태형건설에 대한 지원이라기보다는 이 기간 동안에 유동성 공급하기 위한 문제라 별로 그렇게 중요한 뉴스가 아니다라는 네.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네. 본 게임은 이것도 4월이네요. 그래요? 예, 3개월 실사하고 나면은 네. 4월에 워크아웃 개시를 할 때 네. 그때 은행에서 얼마나 탕감을 해주고 얼마를 지원해 주는지 이때가 제일 큰 이벤트가 될 거고 은행이 지원을 해주면서 그럼 너네도 사재 출연을 해라 그런 얘기가 나올 때가 네. 다시 한번 중요한 이슈로 부각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는 왜 딱 사건이 터졌을 때만 관심이 많고 그 다음에 진행 상황은 별로 관심이 없을까요? 우리는 사건이 매일매일 터지니까. 매일매일 터지니까. 네. 그 다 소화하느라고 바빠서. 그쵸.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좀 한간 뭐 스웨덴이나 이런 데는 네. 그러니까 뉴스가 이렇게 막 다이나믹하지 않은 데는 네네. 그럴 때는 뭐 되게 이제
슬슬 한 가지 이슈에 깊게 봐도 되는데 네.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일이 터지니 저 보세요. 해바라기님이 바로 얘기하잖아요. 뭐요? 저 다음 건설사 나오세요. 다음 그러네요.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예, 다음 건설사 나오는 얘기는 4월에 은행이 그 개별 건설회사에 대한 신용위험 평가를 합니다. 네. 그러면 연간으로 원래 주기적으로 해요. 네. 그러면 그 결과가 또 4월에 나오거든요. 아. 그럼 그 중에서 건설사 또 부실한 데 있으면 또 그런 얘기가 나오는 다음 건설사 나오세요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또 이제 다른 것들을 좀 잊어버려야 되지 않나. 알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 단신 하나 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그 여러분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관심 많으실 텐데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항이 오는 26일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기업이 이제 스스로 기업 가치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인센티브 쪽에 좀 방점이 찍힐 거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그 일본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보면 뭐 너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공시하고 주주들과 소통하고 그리고 다른 기업들과 비교해서 공시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은 좀 벌칙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니네가 잘 해봐라. 그리고 그걸 공개해라. 아니면 니네가 부끄럽겠지. 막 이런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이 내용도 물론 포함이 되겠지만 우리나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서도 이제 주주 환원을 했을 때 그러면 거기에서 세제 혜택이 지원되는 방안까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고려하겠다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제 혜택보다 세무조사 유예해 주는 얘기가 조금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게 세제 인센티브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근데 세무조사 안 하는 게 인센티브가 되는 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최 부총리가 얘기했던 거는 주주 환원 노력을 촉진할 수 있는 세제 인센티브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주주 환원을 했을 때 거기에서 인센티브 받을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이 아마 포함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도 이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좀 바라보는 시각이 정책 테마로 바라보진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과 시장에 대한 신뢰가 한 차례 레벨업 할 수 있는 단계인 거잖아요. 그래서 야 지금 레벨업이다. 저 PBR 줄 찾아. 막 이런 시각으로 접근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건 일단 먹고. 네, 먹긴 먹어야 되는데. 그건 일단 먹고 가야지. 그렇죠. 예. 중장기 가는 것도 중장기 가는 네네. 건데 뭐 단기 테마 움직일 때는 또 뭐 단기 테마로 또 수익을 내는 것도 네. 삶의 삶의 그 윤택함을. 윤택함과 어떤 에너지와 그런 것들도 좀 주는 게 아닐까 싶어서 중장기적으로도 좋은 뉴스 많이 전해드리면서 그날 핫한 뉴스들도 날카롭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뉴스룸 오늘 금요일이니까 여기까지. 월요일 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